네,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만의 시조 쓰기 전략 혹은 실전 전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았다면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사적 배분 신경쓰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조 작법 첫 번째 기본 전제, 시조의 리듬인 정형률을 제대로 지키자. 기억나시죠? 의미론적으로도 통사론적으로도 음보, 즉 마디가 정확하게 끊어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음보라는 개념이 좀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마디라는 개념을 쓰는 편인데요. 어쨌든 각 장은 4개의 마디로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절반, 반으로 나뉘어야 되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반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수식이 잘못 붙어서 절반으로 나뉘지 않고 가운데에 2개 마디가 붙는 거죠. 그러면 3개의 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수식이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갈이 연갈을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께서 썼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구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통사적 배분을 매우 신경 쓰는 편입니다. 저는 하나의 마디를 그 이하로 쪼개는 일은 하지 않고요. 물론 종장은 일부러 하나의 마디 끊는 경우가 있지만 초장과 중장은 대체로 9단위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니면 모든 마디를 끊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각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배분을 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도 혹은 의미론적으로도 혹은 읽을 때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사적 배분을 신경 쓰는 것을 되게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시조를 쓰실 때 이런 통사적 배분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야기보다는 감정과 이미지에 집중하기입니다. 저도 등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세수, 내수의 긴 작품을 썼습니다. 등단하고 나서 혹은 등단작은 자기의 역량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길게 쓸 수밖에 없지만 저도 첫 시즌 나올 때까지는 세수, 내수 엄청 긴 걸 많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자각하는 타이밍이 왔는데 시조는 압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는 강박이 생기게 되고 자꾸 늘어지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서사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면 길게 쓰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세수, 내수로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이 제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길어야 세수짜리 한 2-3편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한수, 단수 아니면 2수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야기를 보여줘야 돼 라는 강박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순간의 감정, 그 다음 그 순간의 감정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랑 술자리에서 이것 가지고 한 4시간을 싸웠어요.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작품을 쓰시거나 작품을 보실 때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이,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혹은 어떤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조는 어떤 순간의 이미지만 제대로 포착해서 보여주면 그것으로 승부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목소리와 이제 캐릭터를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조를 서정시라고 생각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조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대에 미래파라는 이제 일군의 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화자들이 이제 말을 해요. 하나의 시에서 여러 명의 화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시인은 남자인데 여자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분명히 시인은 여성인데 되게 남성적인 남자의 말을 하는 그런 시집, 그런 시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그때 이후로 한국의 시단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자아가 돼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환원하는 논리 자체가 이제는 폭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돼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요즘의 문학계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시조도 마찬가지죠. 굳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목소리를 계속 주장하거나 보여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극이에요. 시인이 자기 목소리로 내 말 들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설정해요.
그 캐릭터들이 서로 알아서 연기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그 캐릭터가 시를 끌고 가는 거지 시인이 직접 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는 그 안에서 연기를 잘하는 훌륭한 연기자가 그 훌륭한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몇 년 전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이제 82년생 40살이지만 내가 꼭 40살 남자 아저씨로 꼭 시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년으로 써보자, 소년의 목소리를 내보자는 생각으로 시조를 오랫동안 썼어요. 그게 지난번에 발간된 나의 소년에게 라는 시집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작품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소년은 겨울에게 사정없이 끌려다녔어. 풀려났으나 갈 데 없고 끝내 도착한 소녀의 식탁. 그들은 울 때까지 먹었어. 아니, 울지 않고 먹었지. 소녀는 말하지 않았어. 소녀도 묻지 않았지. 흥얼거린 노래와 이야기. 손뼉 치면 밤 하나 끝나고 소녀는 봄이라고 말했어. 소녀가 안아주었지. 이렇게 소년과 소녀가 서로 좋아하는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느낌의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이런 말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소년이 혹시 김남규 시인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소녀가 혹시 김남규 시인의 아내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시 안에서 그 캐릭터들이 연기를 잘했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작정해서 아예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음악, 책 모든 장르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아서 시집을 묶자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집은 그런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난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트르담 드 파리의 이제 그 오프닝 넘버라고 하죠.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대성당들의 시대죠. 그것을 제가 또 써보았습니다. 대성당들의 시대, 김남규. 무수한 비밀들이 낙엽으로 뒹군다네. 어둠은 말을 타고 은신처로 향하고 당신은 감출 수 없이 반짝이는 안항캐. 골목은 골목으로 눈물을 가둔다네. 오 나의 당신은 멈춘 듯 피어있는 꽃. 춤추자. 영원히 끝까지 죽음과 손잡고. 파멸은 꼽초처럼 일그러져 온다네. 결말을 필사하는 샌강. 밤의 종탑도 흔들리고. 첨탑에 매달린 문장은 지상에 곧 올 것이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뮤지컬이나 영화, 음악을 듣고 보고 그 감상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서 있는 캐릭터가 돼서 시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보고 작품을 썼고요. 그 다음에 롤락의 노래라고 11세기의 무은시를 배경으로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르담 그 성당에 있기도 하고 홍콩에 있기도 하고 대략 여러 군데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캐릭터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성경의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로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조사는 정리하기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조를 쓸 줄은 몰랐어요. 저도 2008년에 등단해서 시조를 썼으니까 15년 정도를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짧지도 또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시조를 쓰다 보니까 한 가지 강박이 생겼어요. 논문을 쓰든 에세이를 쓰든 비평을 쓰든 뭘 쓰든 간에 강박적으로 조사와 어미를 지웁니다. 을을 이가 은는이라고 하는 이 조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조사들을 자꾸 저는 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시조는 경제적이라서 이거 없어도 충분히 읽히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이 시조의 속도감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한 마디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찾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시집에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찾아본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두 손을 들고 날개를 접고 파란 하늘을 본다. 구름은 짙게 끼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두 손 들고 날개 접고 파란 하늘 본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을을 이가 은는을 거기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라고 쓴다면 저라면 두 손 을이라는 말을 빼고 을을 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두 손 높이 들고 라고 해서 형용사를 더 넣으래요. 아깝잖아요. 그냥 두 손을 해서 하나의 음보 하나의 마디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두 손에서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하나의 마디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조를 쓸 때 아예 처음부터 싹 지우고 쓴 다음에 아 진짜 여기는 넣어야겠다 하는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넣어요. 물론 이야기체의 작품이라면 조사를 다 넣어야겠지만 노래처럼 만들 거라면 조사를 어느 정도 넣어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삭제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한 행으로 읽어보기입니다. 자, 이것도 저만의 진짜 비밀 병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다른 작품을 평가할 때도 제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행으로 시조를 읽어봤을 때 이게 무리 없이 산문과 에세이처럼 읽힌다면 시조로 실패한 겁니다. 이건 에세이로 써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리 없이 읽힌다는 거죠. 종장도 그냥 그대로 읽히고요. 시는 압축의 장르잖아요. 그러면 그 행간에서 독자가 쉬어가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시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지만 진짜 해야 될 말은 행간에 숨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작품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퇴고할 때 일부러 소리내어서 제가 발음을 하면서 시조를 읽습니다. 묵독하는 게 아니고요. 발음에서 걸리는 조사나 어미 이런 것들 다 지우고요. 음가를 반복할 게 있으면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걸리는 게 있으면 삭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만약 무리 없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 저는 그 장은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퇴고할 때 한 행으로 다 붙여요. 한 수든 두 수든 세 수든 간에 일단 한 행으로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막 쳐요. 엔터를 막 쳐서 최대한 떨어뜨려 놔요. 최대한 마디 단위로 끊고 그 다음에 행간을 만들기 위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독자에게 행간을 선물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시조 작법 혹은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게는 이제 10계명 같은 겁니다. 저는 이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쓰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조를 좋아하는 분들이 시조를 더 좋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